좋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박후서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건 한 20년 됐어요. 옛날에 원장님이 여기가 아니고 저 옆에 발산. 거기서 그때 학원 하셨었습니다. 그때 공인중개사 학원 하실 때, 그때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쭉 강의하다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하고 이제 내년 여러분들 하고서 이제 2년 차 들어가는데 다시 일로 왔습니다. 학원은 제가 벌써 강의한 지가 한 20년 되니까 수많은 학원들을 쭉 다녀보는데, 여기는 우리 학원 여기 분위기는 올해 공부했던 분들의 분위기는 적어도 거짓말 안 합니다. 탑3 안에 듭니다. 학원 분위기가. 정말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야, 여기는 진짜 틀이 확실하게 잡혔다라는 학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왜 선택한다? 공부라는 건 혼자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도 그 분위기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원이 어디다? 여기입니다. 다른 데 강의하는 거 여기하고 제가 시차를 두고 이제 오늘은 여기 강의해서 내일은 저기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강의하면 여기서 강의하는 열정에 한 50%밖에 안 쏟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쭉 빨려 들어오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만큼 기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전부 다 그냥 툭 떠가지고 탈짝 딱 끼고 저 새끼 뭐라고 떠드나 지켜보자. 이런 식의 그런 학원은 열심히 설명하고 싶어도 기운이 안 나니까 강의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쭉 강의했던 학원 중에 여기 강서방문각 전체 중에 탑3 안에 든다. 내 탑1이라고는 말 안 하겠어.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가는 탑3 안에는 적어도 제가 다닌 학원만 해도 한 100군데 되는데 그중에 탑3에 쓴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 올해 여러분들도 그거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지고 내년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의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돼. 원장님도 워낙 열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뭐 설명해 주가는 그런 원장님 거의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끌어가려고 그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의 적극적으로 호응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분위기 잘 만들어 가십시오. 누군가 분위기 해치는 사람 있으면 뭐 해야 돼? 스스로 규제해야 돼. 그러지 마시라고 스스로 다들면서 그래서 잘 분위기 끌어간다면 올해 여기 합격률이 제가 알기로는 75% 넘은 거라는데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어가서 하십시오. 사실 100%라는 건 없어요. 합격률 어디 100%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거짓말이지. 그 구라들입니다. 전부 다 그거 치는 건. 그러니까 75%면 전국 거의 탑 안에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분위기 올해 했던 분위기 놓치지 않고 그대로 끌어가라. 이거는 전번에 강의 혹시 들은 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올해 이제 합격하신 분, 그 30위에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다른 학원보다도 여기는 분위기 너무 좋아서 좋다. 너무 좋아서 좋다.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기분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 분위기가 상승작을 일으켜서 결국 합격률을 높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분위기 끝까지 놓지 않도록 잘 가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부동산 공법. 자,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지금 드린 자료 있죠? 이건 기초강의 자리인데 4주 동안에 볼 내용인데 여기 있는 거 다 보지는 못해요. 4주 동안에. 그런데 요거하고 지금 칠판에 뜨는 화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큰 틀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없이 나오는 게 조만간에 책이 또 한 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다. 요거 있죠? 요 책이. 이건 뭐로 만들어졌느냐? 소개할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돼 있다? 무슨 줄 아시겠죠? 예, 칼라로 해가지고 공법을 사진을 갖다 여기 적어도 100장 이상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각화시키는 걸 이걸 만듭니다. 이게 사실 올해 교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여러분들 교재는 조만간에 새로 나오는데 페이지가 거의 100페이지가 늘어납니다. 그럼 분량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분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반복 효과를 높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요거 새로 나오는 기초 지금 강의하는 거 그걸 맨 앞쪽에다 먼저 넣습니다.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것들 또 전체적인 체계를 좀 알아야지 속에 들어갈 때 내용 공부하기 편하죠. 그 체계 잡는 거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는 첫 번째 챕터 1에 들어가는 게 그게 1월달 1, 2월달까지는 거기까지 갈 것들 1, 2월달까지 그 다음에 3, 4월달에 들어가서는 가장 이제 그때 중요한 시기니까 그때가 핵심적인 것들, 천문지서 끝나는 것들 그게 대부분 이걸 차지합니다. 그러고 그 뒤에다가 또 몰랐더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첩식으로 접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거,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 핵심 정리 3 해가지고 박스 처리해가지고 그것만 딱딱딱 정리하는 것들 그것도 앞에 있던 것들 복습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맨 끝에 요거 한 8장, 9장짜리 마지막 핵심 정리해 놓겠습니다. 어디 있느냐면 바로 요거. 요게 거기는 없어요. 요 책에만 있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단어로다가 핵심만 탁탁 정리하니까 공부되신 분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근데 공부 안 하신 분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맨 마지막 정리할 때 요게 총 8장 내지 9장 되는데 요것만 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책에 몇 번에 들어간다? 제일 먼저 기초로다가 한 바퀴 돌리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암기법 외워야 될 것들 국어 박스 처리한 것들이 또 들어있고, 마지막 저 8장 9장짜리 마지막 한 장이 들어있다. 그러면 몇 번 읽는 거야? 책 한 번 읽으면 4번 읽는 겁니다. 4번을. 그러니까 분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 효과를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왜냐하면 부동산 공법은 조금 이따 진도 나가보면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쓰느냐? 행정부처에서 이런 걸 담당하는 행정부처에서 자기 내부에서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공부하죠? 단어. 물론 알파벳부터 공부해야 돼. 알파벳, A, B, C, D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해야 됩니다. 단어 모르면 영어를 읽어도 무슨 문장인지 이해가 안 되죠? 꼭 부동산 공법이 영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영어도 괜찮아. 뭐 있는 거죠? 러시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정도로 용어들이 어렵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어요. 자꾸 듣고 자꾸 듣다 보니 뭐죠? 쉬워지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서 나오려면 엄마란 말을 아기가 몇 번을 들어야 되는지 그 말이 나온답니까? 뭐 실험해보니까 한 5,000번은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꼬맹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아가야 내가 네 엄마란다. 엄마다. 내가 엄마야.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누구다? 엄마구나. 그때부터 엄마 이게 나오려면, 그게 입 밖으로 나오려면 5,000번을 지가 들어야 그게 입 밖으로 나온답니다. 결국 애들이 처음에 말을 배우는 게 어떻게 배우는 거죠? 자꾸 들으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지 안 들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가자들 있잖아요. 귀 안 들리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뭐합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못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입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반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뭐밖에 없다? 반복. 그러면 이것도 책을 어떻게 만들자? 반복. 그래서 같은 내용 같지만은 그걸 분량이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 분량 늘렸다가 그걸 줄이고 더 줄이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 그걸 또 줄여서 요만큼, 그걸 더 줄인 거 요만큼. 그래서 쪽쪽쪽쪽 4번만 나가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건 올해는 공법이 역대 언제보다 시험 문제가 쉽게 났었어. 올해 시험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역대 공법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뭐 공법 하나만 갖고 붙는 건 아니잖아. 그죠? 대신 뭐 세법이 좀 어렵게 났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뭐 또 시험 문제가 다 상대적인 거니까. 어쨌든 올해는 공법이 조금 쉽게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내년도 그게 쉬울까? 그건 아니잖아. 따라서 쉽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뭐하죠? 시험장 가서 떨어지려면 그러려면 1년 동안 공부한 게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벅차더라도 지금 가르치는 이 정도는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쫓아오시면 시험장 갔을 때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강의할 내용을 보도록 하죠. 부동산 공법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포의 공법이라고 말하는 걸 들을 거야. 왜 공포의 공법인지는 실감이 아직은 안 옵니다. 그죠? 들어보다 보면 나옵니다. 진짜 공포의 공법이구나. 그럴 정도로 내용들이 조금 애울 것들이 많다. 그래서 단어들부터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된다? 무슨 말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거. 요거 위주로 나갑니다. 그것이 2월 달까지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달은 한날 4주만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원래는 12월 달에 5주가 나와요. 근데 4주만 할 겁니다. 중간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 올 일이 있어요. 뭐 강의하다 말고 놀러 가느냐고? 아닙니다. 거기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토교통 연수원 지난달에도 하루 갔다 왔었고, 이번에 또 이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데 그게 목요일, 금요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1년 전 계획에서 잡혀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가 원래는 여기 강의가 월요일날 강의하던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 강의, 이 강의는 이번에 금요일로 바꾸는 바람에 그때 벌써 저는 금요일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 잡아놓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은
제주도 그 강의를 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원래는 4주 강의가 한 달이니까 그래서 5주가 나오니까 그거 3주차 거는 수업이 빠지고 4주, 5주차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제주도 국토교통부에 거기 연수원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서귀표시에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올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곧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먼저 나가죠. 불행공법 요거부터 자 부동산 공법을 정복하려는 수험생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만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3년 걸렸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만드는데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작품입니다. 자, 기초론 들어가기 전에 요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맞아요? 예, 콩나물에 물은 다 빠졌죠. 근데도 하루만 지나봐 콩나물이 쑥쑥 크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지식은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이놈의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다 빠진 것 같더라. 돌았으면 까먹었고 들었으면 까먹었고 내 머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돌이 됐지? 그런 생각밖에 안 남는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제 인생에서 따져보니까 35살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35살 전까지는 그래도 기억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35살 넘어서부터는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해. 요새는 손에다 뭐 들고 돌아다니면서도 이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죠? 치매 증세 현정, 예, 그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도 끊임없이 잊어버려. 끊임없이 잊어버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럼 그걸 극복하는 건 뭐 밖에 없습니까? 극복하는 건. 역시 반복. 예, 안 되면 또 집어넣고 안 되면 또 집어넣고. 그래도 지금까지 언젠가는 머릿속에 박히겠지. 누가 그러더라고. 돌에도 물 주면 꽃이 핀대. 맞아요, 틀려요? 돌에도 물을 주면 꽃이 핀다.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무슨 소리야. 돌에다 물을 주는데 어떻게 돌에서 꽃이 피어 그러죠. 예, 핍니다. 왜 피죠? 물을 계속 주게 되면 거기 뭐가 끼죠? 이끼가 낍니다. 그럼 이끼가 두터워지면 거기 뭐가 떨어진다? 씨앗이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핀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죠? 계속 줘보십시오. 진짜 꽃 핍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도리를 하더라도 자꾸 집어넣다면 뭔다?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뭐 밖에 없다? 반복. 계속 물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공부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 까먹는 것 같아도 머릿속 어딘가는 그 지식이 계속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로 나타난다? 예,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 보면 감이라는 게 살아요. 공부했잖아. 그럼 문제를 잘 모르겠어도 뭐로 푼다? 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들었던 것 같아. 예, 잊어버렸죠. 들은 거. 그런데 사람이 한번 들었던 건 머릿속 어딘가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다가 감으로 다 찍어 나갑니다. 다만 조심할 건 잘 생각해서 이거 같았어 라고 찍었는데 좀 이따 다시 들어보면 뭐하죠? 아닌 것 같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예, 내 손 안에 들어온 건 이제 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별 관심이 없고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온 남의 거면 그것만 관심을 가져봐. 그럼 아직 내가 찍었던 걸 정답으로 같아서 찍어놓고는 다시 또 한번 읽어보면 이거 같아. 그래서 뭐 하고 싶죠? 바꿔버렸어. 어떻게 될까? 틀려버립니다. 예, 반드시 틀린 건 아닌데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되지만 자, 어삼이사에서 잘 생각해서 찍어놨으면 그게 감으로는 정답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그걸 다시 읽어가지고 또 생각하다 보면 이 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다른 거 바꾸는 순간 땡 날아가는 게 확률적으로 그게 더 높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그렇답니다. 아셨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세부적인 건 하나 말씀드릴 것이고 어쨌든 머릿속에는 이런 콩나물을 물을 주더라도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럭무럭 그 콩나물은 잘하고 있다는 그 마음 자세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부동산공법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부동산공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부동산공법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공법 두 단어야. 그럼 부동산이라는 건 이미 어제나 그저께 수업 시간에 다 설명 들었죠? 뭐가 부동산입니까? 민법 시간에는 민법 제99조에 부동산이라는 개념 정리가 나온다라고 있을 거야.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건 법적으로 다 개념 정리한 겁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은 그것도 뭐로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토지나 건축물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건 그냥 우리가 평상시 쓰는 것이고 법률 용어로는 민법 제99조에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더라. 자, 그럼 국민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토지나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토지나 건축물 내 멋대로 이용하고 내 멋대로 건축해도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토지고 네 건축물을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뭐 하는 거? 규제하는 거. 그런 걸 무슨 법이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라고 한단다. 따라서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법으로 보시면 돼요. 규제법. 하지 말라. 이런 것만 하라 라고 규제하는 거죠. 누가? 바로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네가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네 거지만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런 거 하지 마. 라고 규제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을 하자. 그럼 부동산 공법의 특성은 뭐더냐? 맨 마지막에 무슨 규정이 들어있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법률마다 쭉 나가다 맨 마지막 부분이 있죠? 그러고는 이런 거 하지 마. 이럴 때는 이거만 해. 이거 할 때 인허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안 받거나 그냥 네 멋대로 했어? 이럴 때는 요 조항에 위반한 건 이렇게 처벌하고 저런 거 했을 땐 저렇게 처벌한다.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등 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면 다 뭐라 부르자?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법이 몇 개나 될까? 정확하게 그 실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법도 있고 또 그 사라지고 폐지해야 되는 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대략 몇 개 정도 되냐? 약 150개 정도 되는 법률이 부동산 공법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럼 법률은 총 몇 개가 있는데 저거의 10배, 1,500개 정도 되는 법률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중에 10%인 150개 정도를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개 되는 공법을 다 공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저거 다 알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알아도 계속 바뀌거든, 법이. 그럼 바뀔 때마다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그건 컴퓨터가 아닌 인간은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다 시험 본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디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의 시험에 들어가는 법률은 몇 개만 보자? 6개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제목하에 시험에 들어간다. 그래서 몇 개만 시험 본다고? 6개 법률만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의 첫 번째 어려운 이유가 뭐다? 법률이 몇 개를 공부해야 되니까 6개를 갖다 한꺼번에 공부합니다. 돌아버립니다. 그죠? 민법은 하나고 세법도 하나고 공시법 뭐 이렇게 시험해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놈의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을 다 묶어서 우리 시험범에 집어넣으니 분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아마 공법의 분량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걸 다 공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이 중에 뭐 하자는 얘기야? 각각의 법률 중에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정리할 수밖에 없지. 그 법률 전체를 공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6개 법률. 첫 번째가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국토는 우리나라 땅이죠? 국토에다가 뭐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 하자? 이용하자. 이 말이야. 말뜻을 새기면서 들으면 돼.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자.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자, 부동산 공법 40문제가 나거든요. 그 40문제 중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12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률이야. 부동산 공법 6개 법률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문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 이게 우리 시험범에 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법. 뭐와 관련된 거? 신도시 건설과 관련됐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디더냐? 바로 옆에 마곡지구. 그래서 도시개발법 강의할 때는 마곡지구를 예를 듭니다. 그 마곡지구가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쭉 정리하면 그게 무슨 법을 공부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 문제 몇 문제? 6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법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법. 도시개발법. 자, 도시가 만들어지면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 지나버리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죠? 노후 불량화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률 용어에게. 우리가 그냥 쓰는 용어 같지만 다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자, 다시. 도시가 만들어지고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 도시가 뭐한다? 노후 불량화된다. 노후불량이었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을 그냥 둬야 됩니까? 그걸 철거하고 새로 져야 됩니까? 어차피 건물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철거하고 새로 져야 되죠? 왜 새로 짓습니까?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요. 이게 목적입니다.
즉 도시가 만들어졌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도시 기능이 문제가 된다. 왜?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돼 있으니까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므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더라. 그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거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더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무슨 내용이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 하나 더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 그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르더냐?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 정비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아직 외울 건 아니야.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정리합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비사업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개발 건축이 막 시행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 단계 거치고 요거 거치고 요거 거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라 라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또박또박 법에다 다 규정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그 법 제목을 다시 분석해 보면 도시 환경 및 주거 환경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더라. 도시 환경 또 하나 주거 환경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더라. 내버려 두자, 거기를 부시고 새로 짓자. 부시고 새로 짓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정비한다. 예, 여기서 정비라는 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법, 무슨 법?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몇 문제 난다? 6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디를 개발한다면 근본적인 게 뭘 하는 게 개발이죠? 토지 같은 거 까먹개고 그 위에다 뭐 해야 돼? 건축물 짓는 게 목적 아닙니까? 흔히 개발하면 까먹개고 건물 짓는 거, 이게 개발이죠. 그럼 건축물을 지으려면 여러분들 멋대로 함부로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건축물 지으려면 뭐 받으라고 그래? 건축 허가 받아라. 들어보셨죠? 따라서 건물 짓는 거 내 멋대로 짓는다? 안 돼요. 건축허가 받아야 돼. 또 이런 대지에다 건물 짓을 때 옆에다 땅에도 조경 같은 거 해야 되고, 도로랑 접한 땅에만 건축허가 놔준다.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건축물 지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아무리 멋있게 지으면 뭐합니까? 붕괴돼 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건물이 안전해야 되죠? 등등. 그런 건축물, 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멋대로 건축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뭐였을게?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죠. 규제법이니까. 그래서 건축법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몇 문제 난다? 7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뭐가 있죠? 주택.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게 뭐죠?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죠?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살아가려면. 그럼 그 주택을 짓는데, 자, 내가 여기 있는 땅에다가 우리 주택을 한 채를 짓습니다. 그 우리 집 하나만 지면 이거 뭐 받을까요? 여기다가 땅 있어. 내 집을 한 채 져. 뭐 받을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으면 됩니다. 한 채 져. 두 채 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두 채를 져. 뭐죠? 건축 허가 받습니다. 5개 져. 뭐죠? 건축 허가 받습니다. 10개 져. 그것도 건축허가 받습니다. 근데 몇 개나 짓하냐? 한꺼번에 30개 이상을 짓습니다. 몇 개? 30개 이상. 단독주택은 호라고 부르고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이상을 여기다 건설하려고 한다.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럼 조금 짓는 겁니까? 많이 짓는 겁니까? 그 많이 짓는 기준이 30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30호 또는 30세 이상을 짓는다. 그때부터는 건축허가 받을까? 그거 갖고는 안 된대. 건축 갖고는. 그때는 뭐 받으랍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랍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아직 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고 짓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고, 이게 다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눴을까? 굳이 나눴을까? 자, 여기다가 집을 내가 한 채를 짓는다면 건축허가 내줄 때는 뭐만 보는지 아십니까? 그 대지에 그런 종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이 대지에다 그런 건물 짓는 지역인지, 두 번째, 그런 규모로 짓는 거 괜찮은지, 세 번째, 그런 구조로 짓면 안전한지, 이것만 보고, 즉 그 대지 하나만 보고 그 위에 건물 짓는 것만 판단해서, 아, 여기다 그런 건축물 지어도 그렇게 짓는 거 괜찮겠다. 그럼 뭐 내죠? 건축허가 내줍니다. 거기 있는 땅만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몇 개 이상 짓는다? 30개 이상 짓는다.
조금 짓는 거야? 많이 짓는 거야? 많이 짓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돼? 많이 짓으로써 옆에 있는 도로 있을 거 아니야. 교통체증에 문제가 없을까? 여기서 지금 30%라는 건 최소한의 개념이죠. 보통 졌다면 뭐 500개, 1000개 짓는 경우도 수두룩하잖아. 그죠? 그럼 만약 1000세대를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해봐. 그럼 새로 짐으로써 사람들의 차량이 몇 대가 늘어난다고 봐야 돼? 최소한 1세대당 차 한 대만 있다 하더라도 몇 개 늘어납니까? 1000대가 여기 갑자기 차량이 늘어났잖아. 그럼 아침에 출퇴근하거나 할 때, 출근할 때 이놈의 도로가 좁다면 심각한 문제 일어나죠? 교통체증. 여기서 큰 길까지 나가는데 1시간 걸려. 이런 도를 말한다? 개떡 같은 아파트 나지지. 그래서 사람 사는 아파트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여기다 1000세대를 짓게 허가내 주려면 그때는 야, 옆에 있는 도로도 보자. 과연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그걸 흔히 신문에서 뭐라고 하죠? 교통영향평가라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그래 그렇게 말해줘도 괜찮은지를 한번 검토해보자. 자, 두 번째. 여기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환경 영향 평가도 해보자. 세 번째, 산자락을 깎아내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 산자락에서 뭐가 날 수 있어? 산사태 같은 게 날 수 있죠? 혹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재해 영향 평가도 거칩니다. 자, 그런 걸 다 거쳐봤더니 그래 여기다 그렇게 많이 지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뭘 내준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거기다 그런 걸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지을 때는 뭐 받고 짓고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지을 때는 건축허 받고 짓고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별도로 주택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주택법의 핵심은 그렇게 건설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짓는 주택들 이제 뭐 해야 되죠? 분양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임대하거나 분양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요새 이놈의 주택이라는 게 원래는 기본적인 주택의 기능이 뭡니까?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 주거 기능, 거주 기능. 그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집으로 쓰는 게 기능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서 거주 기능은 뒷전에 밀려 있고 무슨 기능이 더 큽니까? 그래. 좋은 말로 해서 투자 기능이죠. 나쁜 말로 해서 투기 기능이 됐습니다. 이건 투자를 넘어선 투기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지 사실은. 그죠? 근데 주택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이건 내 거주 기능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원칙이고 이 투자 기능이라는 건 사실은 보조적인 거로서 조금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투자도 안 돼요. 주택은 투자로 쓰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 그래야지 사람들이 같이 공평하게 잘 최소한 집이라는 걸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투기를 기능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좋은 아파트라는 개념이 뭐다냐면 거주하기에 편리한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막아야 됩니까? 법에서 방치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요놈의 주택법에 보면 주택을 갖다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공급하지 못하게 또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때 함부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들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투기 과열지구라는 것이죠. 그죠? 조정 대상지역 등등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들이 어디 들어있다? 전부 다 주택법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함부로 분양받지 못하죠? 뭐 청약 1순위, 2순위, 3순위 따지고 뭐 가점제 몇 점 뭐 이거 따지는 거 있잖아. 그것들이 전부 다 이 주택법 속에 들어있는 그 세부적인 법들도 있어.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거기서 그런 것들이 다 다루고 있더라. 그래서 주택법이 시험범에 들어갑니다. 몇 문제? 7문제가 이것도 출제됩니다. 자, 마지막 농지. 이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농지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도시 변두리 쪽에 있는 게 농지들이야. 그죠? 산지하고는 조금 달라. 산은 도시에서도 많이 떨어진 곳도 있지만 농지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는 많지 않아요. 그죠? 거의가 도시 변두리가 농지입니다. 근데 이놈의 도시는 자꾸 넓어집니까? 줄어듭니까? 도시는 팽창하죠? 그럼 팽창한다는 건 도시에 건물이 자꾸 들어찬다고 넓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어디를 침범하는 거야? 농지를 까뭉개고 거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이 농지는 무슨 기능으로 사용한다? 투기 기능으로 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얘기죠. 원래는 농사짓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농사보다는 변두리 있는 농지 사놓고 뭐 하면 되죠? 기다립니다. 세월이 약이죠. 그러다 보면 뭐 한다? 언젠가는 거기 개발할 것이고 개발하면 농지값 평당 20만 원 같은 게 평당 200만 원으로 뛴다. 그러면 주식 같은 거 사거나 아니면 저 은행에다가 적금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런 식으로 투기에 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따라서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또 하나. 이놈의 농작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됩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문제된 게 뭐죠? 요소수. 그죠? 요소수가 왜 문제됐어? 요소수가
비료인 줄 알았대요. 나 돌아버립니다. 저 위에서 그 청와대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수수가 비료인 줄 알았대. 뭐 비료 있으나 없어도 뭐 그냥 하면 되잖아. 그랬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금 요수수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뭐도 똑같더냐? 농작물이라고 하는 건, 이 식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한 일주일만 굶어봐. 다 뒤진다고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식량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농지가 없어져서 그 식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입하던 새끼들이 수입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주일만 지나면 다 굶어 뒤지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최소한 그 생산이 돼야 되지, 그렇다고 그걸 다 수입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쌀은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또 미국 같은 데서 들어오면 훨씬 싸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쌀에 대해서 무슨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농사짓게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쌀은 우리가 생산해야 되지, 전부 다 수입하다가 나중에 그 수입하는 놈들이 그거 갖고 막 장난질 쳐버리면 우리는 쌀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그건 어차피 먹어야 된다면 그 몇십 배 되는 돈을 들여서 사올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국가는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량 자원인 최소한은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함부로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지 보존에 관한 게 이것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그다음에 농지는 함부로 까먹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다룬다? 농지법. 시험 문제는 몇 문제? 2문제밖에 안 납니다. 몇 문제? 2문제밖에 안 납니다. 따라서 공부하다가 기본적인 거 공부하셔야 돼.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하다 보면 농지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럼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 뭐 중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사실은 공인중개사 하시려고 여기 오셨지만 저는 중개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더냐? 토지나 이런 개발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을 붙고 떨어지고보다도 전 더 중요한 게 뭔다? 토지 개발에 대한 것 좀 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딸내미도 이번에 1차 붙었어요. 아직 대학생인데, 예, 원래 노무사 공부하는데 지집에 2차는 올해 작년에 2차 떨어지고 올해 다시 1차 붙어서 또 붙었고 2차 또 봤는데 올해 또 떨어졌어. 그럼 내년에 이제 2차 한 번 더 남았어. 너 노무사 시험 공부하는 거 내년까지만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시켜. 그래서 빡시게 시킵니다 지금. 그래서 8월 달에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10월 달 있잖아. 그래서 8월 달에 끝나고 나서 그 한 달 반, 2달 동안 이거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는 붙었습니다. 그 한 달 반 공부해서 붙느냐? 예, 붙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법학과거든. 그래서 법학과거든. 그러니까 민법은 노무사에서도 1차 시험을 들었거든. 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한 95점씩 맞으니까 공부가 돼 있었잖아. 판례 공부만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그죠? 거기다 경제학을 공부하니까 학개론도 조금 이야기가 쉽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되어 있으면 한 달 반에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반도 안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예, 저도 국회에서 그 당시 보좌관 하고 있었는데, 보좌관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의원님한테 저기 다음 달에 시험 있어가지고 그 자격증 좀 딸려고 하는데 좀 휴가 좀 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 있지.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예, 나중에 저기 한 25일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이 시간을 주더라고. 그래, 가서 공부하라고. 어차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고 보좌관이 급여가 좀 높아요. 요새는 한 8,500만 원 됩니다, 연봉이. 그거 높잖아. 그러니까 보좌관 급여 그 당시에는 한 5천만 원 됐었고 제가 할 때는. 그러니까 그 다른 직종보다는 높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급여 많이 주니까 내가 했지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 파트만 내가 맡고 있었지 지역구 같은 건 관리 안 했으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의원님한테 딱 25일만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공부해서 이거 붙었습니다. 그럼 25일 만에 어떻게 6개를 다 공부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이미 행정고시도 공부했고 사법고시도 공부했었고 그랬는데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전두환 저 새끼 때문에 떨어졌고 하여튼, 예, 그러니까 저는 2차까지 붙을 정도면 공부는 꽤나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당시는요 판례 문제가 시험 문제 안 났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부할 때는 11회 때 제가 붙었거든요. 11회면 아셨죠? 예, 그때 붙을 때는 이런 판례 문제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갖고 하니까 법은 이미 민법은 바뀌지 않잖아.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공부했던 실력 갖고 그냥 풀면 되고. 그런데 경제학의 저는 상당히 공부하니까 미시경제, 거시경제, 뭐 화폐경제, 금융경제, 근데 저쪽 국제경제까지 다 하니까 경제학이야 뭐 도사가 돼 있으니까 뭐 학계로는 읽어보니까 상식 같아. 여러분들 볼 때는 상식이 아니죠? 저는 공부하는 생각은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또 재정학을 공부했으니까 세법도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요놈의 공법. 제가 지금 강의했지만 그 당시 공법은 한 번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공부했고 거기다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공법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래독하고 시험장 갔는데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래독하고 갔는데 40문제 중에 아는 거 5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5개는 모르겠는 거야. 이걸 어떡하라는 얘기야.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 문제 읽고 지문 5개 읽어보고 판단해서 뭐 같을까? 이거 같다. 이제 찍는 거지 뭐. 그 다음 거 읽어보고 뭐 같을까? 이거 같다. 찍는 거죠. 그런데 예,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맞춰봤을까? 안 맞췄습니다. 어차피 떨어진 거 괜히 쪽팔리게 그거 맞춰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고 발표 날도 몰랐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있다 보니까 바쁘고 시간 지나가고. 근데 어느 날 도청에서, 저는 충청북도 청주가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청주 가서 시험 봤는데 그때 충청북도 도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우수 씨 맞느냐? 맞다고. 공인중개사 시험 봤느냐? 봤다고. 근데 왜 합격장 안 찾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붙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붙었나요? 라고 꼭 물었습니다. 아마 별 미친놈이 다 있나 그랬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한 장 주워 먹은 게 저는 공인중개사 합격증입니다. 공법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법이 어떻게 풀었길래 그 35개를 갖다 찍었는데 그래도 반타작을 했더냐? 법이라는 건 만드는 원리가 있어요.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국회에서 그거 만들 때도 제가 그걸 아는 건 다른 의원들 여러 명 모셨지만 그 중에 한 분한테 그거 배운 게 뭐냐면 거기 있을 때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판사 출신 저기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 근데 그 당시 판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서울대 법대 나왔죠. 그리고 또 얼마나 꼬장꼬장합니까? 정말로 징그러울 만큼 꼬장꼬장합니다. 판사들은 미주알 고절 다 따져야 되잖아. 그분 밑에서 일을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대신 배운 게 뭐다?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원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입법할 때 보좌관이 의원님이 만드는 거 아니야. 보좌관이 그 내용 다 만들어서 그 안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의원한테 갖다 주잖아. 그럼 저 쿠사리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씨,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때 그 원리를 듣고 나서 그때 공부한 게, 아, 이 법은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그 원리를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모르는 게 나와도 모르는다? 그 원리에다 맞춰서 찍어버리는 겁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드니까 아마 이럴 거야. 이럴 때는 아마 이러니까 이럴 거야. 그거에다 맞춰서 그냥 찍은 거죠. 막 찍은 게 아니고 그 법을 만드는 기본 원리에다 맞춰서 찍었죠. 그랬더니 몇 타작 하더라? 반타작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요.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풀면서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비참함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아는 게 없어. 답이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서 찍고 그 다음 거 하다 보면 몇 밖에 안 나온다? 시험장에서 한 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죠? 문제 풀다 말고 이따 떨어지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지? 예, 술 마시러 갈 곳이 어디 있지? 예, 시험 보다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비참한 자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다? 시험 끝나고 나면 맞추더냐? 안 맞추죠. 왜? 저같이 떨어진 거로 뻔하니까. 뭐하러 가죠? 술 마시러 갑니다. 그래서 술 잔뜩 먹고 밤 11시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뭘 하죠? 저 가다반 나왔는데 6시면 나오거든요. 저 발표하거든요. 그럼 그 가다반 나왔는데 맞춰보셨느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럼 뭐죠? 그거 뭐 맞춰봐. 그런 거. 뭐 나중에 발표 날나 보면 되지. 그때 뭐죠? 아, 시험지 주세요. 왜냐면 시험지를 갖고 나오잖아. 그럼 시험지 보고서 맞췄더니 뭐죠? 합격했네요. 그럽니다. 아니, 나는 40점도 못 맞은 줄 알았더니 몇 점 맞았대? 70점 맞았대. 그럼 뭐라고 하죠? 잘 찍었네 그러죠. 찍은 거 아닙니다. 찍어서 어떻게 40점 맞을 사람이 70점 맞습니까? 그건 뭐다? 내 내공이 쌓여있던 겁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내 몸에 배이면서 문제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라는 그 원리를 이해했으면 그걸 자꾸 가르쳐준 이유대로 그거에 의해서 했더니 뭐하더라? 예, 70점은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어디 읽어보면 돼? 합격 수기 읽어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공법은 시험장 가서는 비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내와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높은 거 저랑 똑같은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예 합격자 발표도 안 받잖아요. 떨어질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50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공부했던 그걸 비법을 전수할 겁니다. 그렇게 한 걸. 근데 그건 지금은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그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한 정리하는 걸 여러분 다 하지. 지금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것도 이해될까? 안 됩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거니까 그때 나와도 충분하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우리 시험범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 여기 보니까 총 6개가 시험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한번 간단하게 우리 다시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이란 뭘 말한다? 부동산 플러스 공법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 이때 부동산 공법이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네 거라고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뭐 한다?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자. 몇 개나 존재할까? 약 150개 정도가 존재한다. 그럼 이게 공법인지 아는 건 맨 뒤쪽에 그 법률 조문 맨 뒤에 보면 무슨 규정이 들어있다? 처벌 규정. 이런 걸 위반한 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걸 위반한 자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럴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다 뭐라 부르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자. 그럼 부동산 공법 150개 중에서 우리 시험범에는 몇 개만 넣자? 딱 6개만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거니까 이것만 시험 보자 해서 몇 개만 골랐다? 6개. 첫 번째가 뭐죠? 보여요? 내 팔등에 찍혔다. 가렸더니 여기 찍혔다, 그죠? 이거 찍혔어요, 하얗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첫 번째 시험에 들어간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죠. 어차피 부동산 공법 6개 법률 모르면서 무슨 놈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개 법률 중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나중에 강의할 때는 뭐라 되냐? 요것만 쓸 거야, 이제. 저 머리자만 쓰는 거 좋아해. 국토법, 국토화법, 국토법. 그럼 이렇게만 정답. 원래는 국토계획법이에요. 약자로. 법률 제목에 끼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약자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자를 뭐로 쓴다? 국토계획법. 그래서 강의할 때는 어떤 사람은 국계법 또는 국이법 뭐 별말 다 쓰는데 저는 중간중간 자르는 거 싫어해. 그래서 그냥 국토법 간단하게 그렇게 쓸 거다. 그러나 정식 명칭은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 예, 도시개발법. 더 줄인다면 저는 그냥 개발법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원래 약자는 도시정비법이 약자야. 원래는 도시정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줄여서 도정법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더 줄여서 뒤에 것만 씁니다. 그냥 정비법. 그래서 요거는 개발법, 요거는 정비법. 하여튼 요 약자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정식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무슨 법? 건축법. 요거는 뭐 줄일 것도 없어. 그죠?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가 공인중개사 시험범에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의 시험 문제는 12문제,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2문제 이렇게 나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정 벅차지면 이제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빼고 하자. 하다 보면 감당이 내가 안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법을 줄여나갈 수도 있어. 그럼 줄인다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뭐죠? 농지법. 까짓 거 2문제 안 났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시험 문제 몇 개만 풀겠다? 38개만 풀면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몇 개만 맞으면 돼? 24개. 몇 개죠? 24개. 이게 몇 점이야? 60점이잖아요. 24개 이게 60점이야. 예, 이것만 맞으면 충분하거든요. 공법에서 60점만 맞으면요. 2차에서 거의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공법 60점만 맞았다. 2차 떨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공법 60점입니다. 24개만 맞으면 되니까. 따라서 40개에서 24개 맞는 게 아니라 38개에서 24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마음 비우고선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동안 또 공부해놓은 게 좀 있었잖아. 초기에. 아예 안 하면 안 돼. 처음부터는 조금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관련된 내용이 요 다른 법에서도 일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6개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조금은 공부해야 된다. 일단 나중에 시험장 갔다가 그래도 옛날에 주워 들은 게 있었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맞추면 좋은 거죠. 통상은 2개 중에 한 문제를 목표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아셨죠? 2개 다 맞출 필요 없어. 1개만 맞으면 이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볼 수도 있고 반타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날리는 게 뭐더냐? 두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날립니다. 지금 나중에 공부하다 하다 안 될 때 날리는 거야. 왜 이게 날아가죠? 뒤지게 복잡합니다. 요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 많아서 어려운 거고 이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요건 뭐다?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럼 내용이 많은 건 시간 해결하죠. 근데 복잡한 건 그 풀다 보면은 시간 다 흘러가가지고 도대체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게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왜 어려우냐면 아까 정비사업을 한다 그랬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정비사업.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 그럼 이 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 3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누가 시행하고 어떻게 시행하고 또 재개발사업은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재건축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 4개가 같이 쭉 연결돼서 나오다 보니까 한참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새끼가 저 새끼 같고 저 새끼가 이 새끼 같고 막 이렇게 속에서 뒤집어져.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디렉토리라고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자료 문서 만들 때 디렉토리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저장 여기다 저장 여기다 저장하면 여기 저장된 게 일로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다. 내가 이리저리 옮기지 않는 한 그 컴퓨터가 뭐가 속에서 뭐 잘못되지 않는 한 한 번 저장해주면 거기 딱 들어가 있죠. 근데 이놈의 인간의 머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셋을 구분했어. 여기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 집어넣고 여기다가 재개발사업 집어넣고 여기다 재건축사업 집어넣습니다. 딱 정리됐죠. 공부하면서 드디어 이거 정리했다. 하룻밤 잡니다. 누웠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누웠어. 어떻게 되죠? 여기 든 게 슬슬슬 밀려 내려갑니다. 여기로 다 몰려가죠. 그러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확 이렇게 고개 돌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옆으로 누워버리는 순간 여기 있던 게 다시 3가지가 다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2-3번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속에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것들을 한꺼번에 딱 집어넣으니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왜? 재개발 재건축 다뤄야 돼 안 다뤄야 돼? 해야 되죠. 실무해 보십시오. 그거 몰라가지고는 공인중개사 합니까? 못해죠. 또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 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걸 내가 알아야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는 요게 이루어지고 요게 갈 거니까 내가 지금 요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살 거냐 말 거냐 이거 판단하려면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럴 때는 뭘 조심해야 되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나오는 이 3가지가 같이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안 할 수는 없어. 하셔야 돼. 그러나 막판에 가서 너무 벅차다 싶으면 뭐 한단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진짜 순위를 정할 때 1순위는 농지법, 2순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더라. 그럼 나머지도 내려놓을까? 다 내려놓으면 시험을 못 보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2가지는 내려놓더라도 나머지는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60점. 안 되면 최소 몇 점 맞아야 돼? 예, 최소 50점 맞아야 돼요. 이걸 목표를 과락을 면하는 걸 목표로 한 사람이 있어. 중개사법에서 많이 맞아놓고, 그죠? 이거는 과락만 면해서 어떻게 60점 맞춰보자. 예,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과락만 넘어가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커트를 해서 한두 문제 차이에서 거기서 걸려버려. 도박해놓고서 나중에 한두 개 걸려가지고 시험 발표 날까지 한 달 기다리는 게 그게 10년 기다리는 거와 똑같은 그 효과가 있어요. 그 기다리다가 말로 비틀어 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최소한 50점 목표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제일 좋은 건 60점이 목표로 안 돼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거는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들은 없애서는 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 아셨죠? 그런 마음제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나오죠? 법의 체계 해가지고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범에 들어가는 게 뭐죠? 첫 번째 민법. 민법도 뭡니까? 법이죠. 맞죠? 그 다음에 학계론은 뭐죠? 그건 학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개론, 개괄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개괄적인 이론을 만드는 게 부동산 학계론. 이거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개 내용에 보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동산 공법 6개 법률 들어있죠. 그 다음에 중개사법 법률이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공시법, 세법 다 법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학계론 빼놓고는 다 법입니다. 그럼 법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우리가 공부하는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진도 나가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 용어 나오는 걸 이걸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건 언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쉬었다 가시죠.